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협조를 안 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자기 내각들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전쟁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결국 나라가 절투났죠. 100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우크라이나 부동산 중에서 제일 값나간 땅들을 뺏긴 상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남은 것은 농토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은 지금 사람도 줄어들고 땅도 줄어들고 폐허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죠. 자기 한 목숨 때문에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일을 해야지. 젤렌스키는 전쟁을 한 게 가장 큰 실책이죠. 자, 그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군사 원조를 잠시 중단했었는데 그 이유라, 그리고 다시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까지 얘기해 주신답니다. 예,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네. 모든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기획하고 계획하고, 기획은 조금 더 멀리 보는 거고 계획은 조금 가까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장비하고 물자와 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난 NIT 기사를 보면은 이제 대리전을 넘어서 미국이 직접 전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 기사가 길어가지고 저도 끝까지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사보로 된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중에 큰 것은 전장 인식입니다. 전장 인식이란 것은 전문용어로 Situational Awareness라고 그럽니다. 지금 내가 전장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나를 공격하는 부대들이나 적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아는 것입니다. 내한테 가까운지 먼지,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형태로 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는 건데요. 그게 우크라이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그 키홀 위성이라고 정찰 위성이 있습니다. 아주 정밀한, 소위 말해 해상도 10cm짜리 이런 초정밀 위성들이 그 위성을 포함해서 정찰 위성이 100개에서 한 120기 정도 되는데 이걸로 이제 제공을 했는데 프랑스 위성은 4, 5기 정도 되고 영국도 몇 개가 있지만은 키올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은 재방문 주기가 20배, 25배 느는 거잖아요. 우리 정보가 지하철이 1분에 한 대 오는 거랑 25분에 한 대 오는 거랑 차이 나는 거죠. 그 정도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됩니다. C2 네트워크에 연결해야 되는데 미국이 빠지면 이제 그게 곤란하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는 자산들이 또 있습니다. 아까 위성 말고도 고고도 정찰기나 그리고 이제 신호정보, 통신정보를 뺏는 RC-130 리벳 조인트나 그리고 지상의 이동 표적을 보는 제이스타스나 조기 경보기 같은 멀리 날아오는 공군기들이나 미사일들의 항적을 아주 원거리에서 추적하는 500km 이상 밖에 있는 걸 추적하는 조기 경보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로서 개별 전투 부대나 전투 참모들이나 전투 지휘관들한테 스타링크 단말기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스타링크라는 게 이제 사실상 인터넷을 뜻합니다. 내부망을 뜻하는 건데 그 단말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우크라이나 아무 인프라가 없지만 그 단말기만 보고 있으면은 저기에 있는 전장 인식하는 모든 정보가 단말기에 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휘관 지시까지 뜹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표적이 있으니까 뭘로 공격해라는 걸 뜨면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는 그런 거죠. 나머지는 조작술에 불과하다 보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이 정보를 파악해가 표적을 단말기에 찍어주면 그걸로 이제 가서 이제 교전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를 하고 있다 보면 되죠. 특히 이제 수십 킬로 이상, 수백 킬로 가는, 그러니까 한 60킬로 이상, 40킬로에서 60킬로 이상이나 300킬로까지 가는 그 범위에 있는 표적 정보는 우크라이나는 표적 수집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정보가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제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으로 그 표적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공격하려면은 그 표적에 대한 정보도 알아야 되고요. 표적이 시설 같으면 좌표가 있으니까 평소 알겠지만 실제로 왜 또 필요한 걸까? 지대공 무기에 샘을 배치를 하는데 그 샘들이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위치가 달라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항미사일이나 드론을 갈 경우에 지대공 무기의 교전 범위를 벗어나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웨이포인트라 해서 경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하철도 갈아타려면 이렇게 하듯이 그런 식으로 경로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시간 위성 정보를 가지고 파악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장입하지 않으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장거리 표적은 거의 손댈 수 없으니까 가까이 있는 것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거의 50년, 80년 전 군대로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지원을 중단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중단한 적이 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말로만 했기 때문에. 했다 하더라도 며칠 정도인데요. 사실은 그거는 그냥 중단의 이유는 미국이 이제 그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협상을 해줄 것인가잖아요. 미국 말 믿고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심을 하니까 미국이 우크라이나는 목줄을 쥐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했다고 볼 수 있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러시아랑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에서 카드가 하나도 없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카드 52장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쪽카까지 하면 54장 그걸 러시아가 다 가지고 있고 미국은 곽만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곽도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이미 사실은 전쟁이 끝난 겁니다. 나머지 전투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이 지원을 중단하면은 뭐 몇 주 안에 끝나버립니다. 협상을 이어나가려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하지 않으면 끝나니까 이제 그 상태로 끝나지 않겠습니까? 네. 협상이고 뭐고 할 것도 없는 거죠. 러시아가 와서 다 정리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협상을 좀 하려면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손절하고 싶지만은 지금 그냥 협상이 진척돼야 나가는데 그런 거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2021년도 아프간 철수하면서 미군이 굉장히 나쁜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트럼프 정부는 그런 모양새는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좀 나이스하게 끝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중단하기는 힘들다. 근데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림을 만들려는 그런 게 있죠. 자, 그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한 것인가요? 잘못된 것이었나요?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unprovoked invasion이란 말을 씁니다. 물론 러시아가 침공한 건 맞아요. 조금 깊게 들어보면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이야기를 잠시 했어요. 잠시 하다가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우선 이 사태를 이제 아시려면은 아주 오래 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머니까 이제 최근에 일어난 일 2014년도 유로마이단 쿠데타를 좀 아셔야 돼요. 유로마이단이 뭐 평화적인 시위를 해가지고 뭐 정권을 교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날조된 거짓말이고요. 뭐 옛날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음모론을 추종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사실입니다. 사실로 나왔는데 보도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유로마이단 시위가 2013년도 11월 27일부터 14년도 그 다음에죠. 2월 22일까지 일어났습니다. 22일 날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뜸으로써 그 다음 정권 교체가 된 거죠. 그 다음 날 바로 탄핵을 하고 임시정부를 세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 거니까 유로마이단 시위가 시작된 27일 한 일주일 전에 13년 11월 21일이었죠. 당시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진행 중이던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친러 정책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러 정책에 천명한 것에 대해서 반대 시위가 일어난 게 유로마이단 시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 키예프를 포함해서 서부 우크라이나 일대를 중심으로 이제 일어난 저기에 러시아계들은 참석한 사람이 2%밖에 안 됩니다. 다 이제 우크라이나계가 한 거고요. 근데 이슈가 뭐였는가 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재정 위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EU를 가입하고 IMF 지원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EU 가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EU는 이제 EU 내에 이제 같이 그 트레이드 블락이니까 서로 관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는 우호협정으로 관세가 없었어요. EU 물건이 러시아로 그냥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이제 좀 복잡하게 정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자기 상품을 좀 관세 장벽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만약에 EU하고 러시아 간에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걸 협의하지 않고 만약에 EU에 가입하게 되면 러시아는 이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부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크라이나가 경제가 나빠지는 거죠. 이제 우호적인 관계로 교역을 해오고 있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딜레마죠. 그런데 IMF가 굉장히 가혹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IMF가 요구한 조건은 우리도 IMF 당해서 봐서 알겠지만은 자기가 투자한 돈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에너지세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올리죠. 뭐 이자도 엄청 올리고 해서 빨리 자금 회수하고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짜배기 자산 이런 걸 싸게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가혹한 조건을 요구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대통령이 EU를 포기하고
그럼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겠다 했어요. 러시아가 지원을 해주겠다 하는 것은 러시아도 그때 사실 2014년도 엄청나게 잘 살 때가 아니었거든요. 90년대 어려운 거는 지났지만은 그래도 러시아가 잘 산 나라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우크라이나 지원해주겠다니까 이제 상당히 고마웠죠. 그런데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데모가 일어났는데 사실은 저거를 우리가 유로마이단 뭐 시위다 그러고 그걸 뭐 평화로운 시위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미국의 이제 빅토리아 놀랜드라는 미 국무부의 그 유럽 담당 관리가 유혈 사태를 조장한 겁니다. 100명의 사망자를 만들었고 그 100명의 사망자는 시위하는 쪽에서 우리 편이 우리가 쏜 거예요. 저게 최근에 우크라이나 법원에서 저기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 저격수가 이스라엘 출신들이 가장 유력한데 어쨌든 동원해가 했죠. 그리고 그 유로마이단 쿠데타가 발생하는 2월 22일 전에 한 2, 3주 전에 빅토리아 놀랜드하고 주 우크라이나 미국 대사관의 통화 내용이 누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게 아마 러시아에서 도청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인터넷에 올렸는데 지금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2월 4일 날 쿠데타 이후에 차기 총리를 누가 할 것이냐 인선을 한 것을 알려줘요. 이 빅토리아 놀랜드가 실제로 나중에 아르세니 야체누크가 그 총리가 됐습니다. 이 총리 사실을 이제 미 대사한테 알려주고 대사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외교 비디오 채널로 이제 미국 본국에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했죠. 저게 누설이 됨으로써 조작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된 거죠. 결국은 2월 22일 날 야누코비치가 러시아행을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 유로마이단 쿠데타 했던 저 세력들이 이제 대통령 가고 있는 차량 이런들을 막 사격해서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누코비치는 그때 헬기를 타고 있었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죠. 만약에 도망 안 갔으면 총 맞아 죽었겠죠.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국회에서 탄핵했는데 저 탄핵을 하면서 헌법 절차를 위반했어요. 정족수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 바람에 저게 이제 쿠데타가 된 겁니다. 자기네들이 좀 노련하게 처리했으면은 네. 법이라도 지킬 수 있었는데 어쨌든 저렇게 돼가지고 쿠데타가 됐죠. 어쨌든 저 상황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제 일어난 일들이 이제 내전이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데요. 쿠데타 직후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제 러시아 공식어를 금지했고 네오나치 쿠데타 세력들이 이제 사실상 집권을 했죠. 모든 것을 다 장악했습니다. 저 사람들 소수인데 극렬한 폭력 조직 같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법들이 보면은 유로마이단 시위 관련해 수사 금지법도 제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사실을 못 밝히게 했고요. 저렇게 러시아 공식어를 금지하니까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시위가 발생했는데 돈바스 지역이 이제 가장 러시아계가 많으니까 극심한 시위를 했죠.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상 대대로 몇백 년 동안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제 나라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저런 일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이제 4월 6일 날 우크라이나 군이 시위대에 발포를 했습니다. 저게 이제 돈바스 전쟁이 시작이 됐고 우크라이나 군에는 우크라이나계만 있는 게 러시아계도 있거든요. 러시아계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총을 쏘는 일이 발생하니까 군을서 나오죠. 당연히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지역으로 가 민병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민병대가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대결하는 이런 식으로 됐죠. 러시아는 그때 이제 민병대에서 무기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랬어요. 몇 차례 이제 전쟁을 그만하자 해서 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9월에 맺은 게 민스크 1 협정이고 그 다음에 2월에 맺은 게 민스크 2 협정입니다. 저 협정은 그 내용이 이제 OSCE란 유럽의 그 감시 조직에서 휴전을 감시하고 무기를 일정 거리 밖에 철수를 하고 우크라이나를 분권화해서 그 지금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자치 제도를 갖추고 스스로 돈바스 자치법을 우크라이나에 제정해주면은 같은 우크라이나지만 거기는 자치를 한다. 우리 같으면 뭐 제주 특별자치도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저걸 하나도 안 지켰었어요. 저 협정은 뭐 노르망디 포맷이라 해서 그때 이제 분리를 하겠다는 DPR, RPR 그러니까 돈바스 지역하고 루안스크, 도네츠크, 루안스크 각각 공화국에서 대표하고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하고 협정을 맺었고 그 뒤에 그 우크라이나 정부 뒤에는 독일과 프랑스가 약속을 지키겠다 그랬고 자치정부 뒤에는 자치공화국 뒤에는 러시아하고 벨라루스가 협정을 맺는 식으로 했어요. 저걸 이제 푸틴은 저걸 지키겠니 하면서 이제 기다렸던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전쟁이 터지고, 러우전이 터지고 나서 앙겔라 메르켈이 사실 우크라이나를
시킬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냥 맺었다. 지킬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제 저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는 유럽을 아무도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 지금 협상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시정부가 되고 6월 달에 선거를 이제 그 4월 달에 선거를 해가지고 이제 6월 달에 대통령 취임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페트로 포로셴코입니다. 저 사람도 그 올리가드 중에 하나인데요. 취임 후에 이제 돈바스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죠. 처음에 자기도 돈바스 전쟁 종식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렇게 되고 민스크 협정을 위반하고 대통령이 인종차별적인 선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네오나치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권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 우크라이나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민주주의 우크라이나를 독재 국가인 러시아 푸틴이 독재자가 자기의 야욕을 위해서 침공한다 그래가지고 뭐 젤렌스키가 영상 우리 국회에도 영상으로 뭐 참석도 하고 부인이 오기도 하고 우리가 성금도 떼주고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알려진 정보에 의하면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뭐 협조를 안 할 수 없었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굉장히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는 그래가지고 5년이 지속되는 가운데 2019년도 선거에 다시 이제 당선이 됩니다. 이 사람은 돈바스 전쟁을 종식하겠다 했고요. 젤렌스키는 러시아계입니다. 러시아계고 인종적으로는 그 유대인인데 사실은 저 사람은 개종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이죠. 유대인은 보통 이야기할 때 인종적보다는 종교적인 걸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뭐 그건 좀 복잡한 이야기고 돈바스 전쟁 종식으로 공약을 하니까 70%의 득표를 얻었어요. 그 우크라이나 선거에서 엄청난 거거든요. 보통은 뭐 1차에서 안 돼가 2차 가고 대통령 후보들도 보통 한 20명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복잡한 선거인데 70%면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출연했던 국민의 종이라는 텔레비 프로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의를 믿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임기가 지난 상태고요. 임기가 5년인데 그 2019년도에 자기가 했던 공약을 번복하고 크림과 돈바스 수복을 결정합니다. 저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수복을 결정했는데 트럼프가 재임하고 있어가지고 서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러시아가 설득 작업을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2021년 3월 24일 저 날짜가 왜 중요한가 하니까 2021년 1월 20일 날 바이든이 취임했잖아요. 취임하고 2달 만에 젤렌스키가 크림하고 돈바스 수복 결정에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군 통수권자니까 가서 뺏어라는 거예요. 작전 지금 명령 제시만 안 했지 앞으로 이제 작전할 거라는 걸 결정한 거예요. 저게 사실은 가장 큰 불씨입니다. 저게 이제 결정이 서명되고 나니까 러시아에서는 이제 곧 전쟁이 터진다 해가지고 1년 내내 미국한테 바이든한테 쫓아다니면서 전쟁을 막으려고 별 이야기를 다 했는데 바이든이 거부했죠. 그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우크라이나 군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어가 양성했는지 나토 표준으로 양성했어요. 그리고 진지 구축이나 무기 지원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했죠. 그런 상태로서 이제 나토의 각 국가에서 훈련을 시키고 미국에서도 매년 대대 하나씩 훈련시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거의 몇십조 이상씩 돈을 줬다.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많이 줬다.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러시아 내에서는 저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왜 푸틴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압력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푸틴이 인기가 내려가고 그랬었습니다. 푸틴은 2021년 내내 젤렌스키와 바이든을 설득 노력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2021년 12월 달에 거의 최후 통첩성인 어떤 협약 드래프트를 미국에 제출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맺을 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근데 바이든이 그걸 거부를 하죠. 러시아가 개입을 하는데 이 개입하는 명분이 뭐였는가 하니까 러시아계 인원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도 이제 인정정수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코소보 전쟁과 동일한 논리로 코소보 전쟁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코소보 전쟁도 나토가 개입했거든요. 근데 코소보는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토 가입 국가가 아닌데 가서 전쟁을 한 거죠. 그럼 무슨 논리로 하느냐 하면은 인종 청소가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이제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법적으로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완벽하게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는가? 2022년 3월 중순에 우크라이나 군이 돈바스 공격
그 계획한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 러우전이 시작되거든요. 일주일 전부터 2022년 2월 16일부터 사격 중지 위반 도발 횟수가 한 20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 때리는 거죠. 오라고. 그 데이터들은 다 OSC 지금도 다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여러 번 제시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시켰어. 러시아의 침공을 유도했죠. 근데 그 사람들의 내러티브는 뭔가 하니까 러시아의 침공이 unprovoked invasion, 전혀 도발하지 않은데 침공했다고 주장을 했죠. 저 말을 쓰지 않았으면 지난 3년간 아무 일도 못했어요. 모든 공직자는 저 말을 반드시 쓰고 복창하고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게 가장 큰 이야기였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는 전쟁의 매우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지만 직접 시급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시급한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침공한다는 게 확실해졌기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러시아가 공격한 걸로 하고 푸틴이 침략자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내막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게 상당히 많이 밝혀져 있어요.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굉장히 많이 밝혀지고 그 사이에 USAID를 통해서 언론들을 장악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디밀리타리제이션, 디나치피케이션, 우크라이나의 군대를 약화시키고 나치를 제거하겠다는 건데 1945년 포츠담 회담 때 나치 독일을 처리하기 위한 4가지 정책 방향 중에 2가지입니다. 중앙 집중을 분시하겠다. 독일이 중앙 집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고, 디모크라타이제이션, 전체주의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만들겠다. 저 4가지 목표 중에 2가지를 러시아가 들고 나와서 했습니다. 자, 그럼 러우 전쟁을 피할 수 있는 전쟁이었던 건가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던 건가요? 예, 젤렌스키는 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안 할 수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네오나치가 집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냐, 민주주의 정권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오나치는 국민들 지지율 합쳐봐야 한 2% 3%밖에 안 됩니다. 네오나치 출신들이 대통령 선거 나오면 제일 많이 얻은 게 1.5% 얻었거든요. 보통 0. 몇 % 얻고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극렬한 단체이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이제 엄청나게 잘 뭉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으로 이렇게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바스 전쟁 종식을 공약으로 70% 지지를 얻어가지고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후에, 취임한 날 일주일 후에 드미트로 야로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단, 유로 마이단 쿠데타를 할 때 그 시위대를 지휘했던 라이트 섹터의 네. 수장인 드미트로 야로시가 언론에 대고 뭘 이야기했는 거니까 대문짝나게 지금도 기사를 검색하면 나옵니다. 신임 대통령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를 배신하면 자리를 잃을 뿐 아니라 생명을 잃을 것이다. 이게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난 거예요. 신문의 일면에 대면장만하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네오나치들은 자기네들 대통령 선거 나와봐 1, 2%밖에 못 받는 그 세력이 70% 지지를 받은 대통령한테 한 이야기예요, 저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지금 그 국내 정치가 저런 폭력 조직한테 이렇게 맡겨져 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네오나치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상적으로 이 의사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년 동안 트럼프 있을 때는 조용하고 있다가 이제 트럼프가 끝나고 바이든이 되자마자 아까처럼 돈바스하고 크림 수복 결정을 냈죠. 저거를 자기가 안 했으면은 이제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 민스크 협정을 지키고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국내, 어째 보면은 정치 세력이 하이제킹 당한 거예요. 국민들한테 70% 지지 얻었지만은 1. 몇 %, 2%밖에 못 얻는 극렬 세력들한테 하이제킹 당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전쟁이 일어난 바로 젤렌스키가 협상에 응했어요. 협상에 응해가지고 3월 5일부터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4월 한 초순까지 협상이 진행됩니다. 그래, 그 드래프트가 있어요. 드래프트 지금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그 안에 협의가 덜 된 사항도 있지만 협의한 안도 있고, 그 드래프트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작성한 거예요. 젤렌스키 측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뭐 협의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군대를 러시아에서는 8만 5천 명 해라, 우리는 22만 명 하겠다, 뭐 이런 아직까지 수렴하지 않는 사항들이 있지만 그 내용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스탄불 커뮤니케 이렇게 쳐보시면 그게 네. 다 나옵니다. 그런 상태에서 협상이 거의 다 돼 있고 이제 내중에 협상을 좀 마무리하고 비준을 받고 이래야 될 상황이 있는데 보리스 존슨이 날라와요. 키예프가 날라와가지고 협상을 그만해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전쟁을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통령이 자기 내각들하고 결정을 하지 않고 저렇게 이제 전쟁한다는 것도 이상한 거죠. 전쟁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실력 행사를 했으면은 보고 네 말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 협상을 했어야 되죠. 결국 나라가 절단났죠. 1000만 명 이상이 도피를 하고요. 1000만 명도 넘습니다. 어떤 4,300만이었는데 지금 뭐 2천만 대 초 정도 되거든요. 100만 명 이상이 전사하고 우크라이나 부동산 중에서 제일 값나간 땅들을 다 지금 뺏긴 상태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남은 것은 농토밖에 없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은 다 중공업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는 한 20%를 뺏겼는데요. 실제로 뭐 가치 기준으로는 60%에서 80% 뺏긴 거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가지고 만약에 이대로 전쟁이 끝난다면은 나라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람도 줄어들고 땅도 줄어들고 폐허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죠. 자기 한 목숨 때문에 대통령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면 다른 일을 해야지. 저렇게 이제 나라를 절단내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는 전쟁을 한 게 가장 큰 실책이죠. 아까 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걸 잘 모르시면은 러시아가 침공한 거 겉으로 보면 분명히 침공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들어갔느냐? 나토 가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직접 러우전을 하게 된 것은 일단 보호 책임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 to Protect라 해서 R2P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과거에 90년도에 이제 르완다나 유고슬라비아 인종청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종청소 문제를 해결할 어떤 국제적인 규정이 없어서 2005년도에 세계정상회의 결과 문서로 그게 세계정상회의 138조, 139조에 나옵니다. 저게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것을 만들어놔야 되겠다 만들어놨습니다. 그게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 인종청소 같은 비인륜적인 이런 대규모 잔악 행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둥,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이제 모든 국가는 자기 스스로 자기 국민을 보호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같은 다민족 사회에서는 우크라이나계가 있고 러시아계가 있고 폴란드계, 몰도바계, 뭐 여러 헝가리계 이런 민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을 청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민족 간의 갈등을 완화해야 되고 그런 보호해야 되는데 돈바스 전쟁을 하고 나서 2022년까지 10,000명에서 13,000명의 자국 민간인을 우크라이나 군이 살해했어요. 저거는 기록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추정 이야기가 아니고요. 기록에 있고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도를 안 할 뿐이죠. 저 상황대로라면은 러시아가 침공하기 전 상황에 보면은 러시아계인 자국 민족에 대해서 전혀 보호하지 않으니까 이제 강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은 뭔가 하니까 더 넓은 국제사회가 그 개별 국가가 책임을 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해야 된다. 그게 이제 민스크 1, 2 협정이 그거예요. 네 나라가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협정을 지키자 하고 협상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지키면은 이 보호 책임 두 번째 기둥이 충족이 되는데 그걸 지키지 않았던 거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기둥은 뭔가 하니까 한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제사회는 유엔 헌장에 따라서 시기적절하게 단호한 방식으로 적절한 집단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야 돼요.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R2P 요건에 따른 개입을 한 거고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그 날짜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8년 동안에 민간인을 자꾸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림과 돈바스 지역의 재정복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거든요. 법적으로 언제 쳐들어와도 될 수 있는 상태로 우크라이나가 만들어놨어요. 러시아계 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와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021년 3월 그때부터 그해 12월까지 돈바스 지역에 포격을 1차 강화합니다. 그전 때에 비해서 포격을 좀 많이 하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16일부터는 돈바스의 포격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40개 이런 게 하다가 1,400번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굉장히 크게 늘어나는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저걸 도발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보호 책임 요건이 발동돼 가지고 그걸 정당성이라 그래요. 리지트머시라 그러는데 정당성이 이제 확보가 된 상태고 그러니까 즉시 그걸 뭘 했는 거예요. 2월 21일 날 도네츠크 피플즈 리퍼블릭하고 루안스크 피플즈 리퍼블릭 이 대표하고 러시아 간에
협정을 맺어요. 우호 및 협조, 상호 지원 조약을 서명을 해요. 그리고 그 서명을 그 다음날 러시아 의회하고 그 돈바스하고 루안스크 공화국 각각이 의회에서 비준을 해요. 그러면 두 국가 간에 이제 공식적으로 됐죠. 그래가지고 그 공화국에서 러시아에 지원 요청을 해요.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지원 요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합법성의 리갈리티라 그래요. 리지트머시 정당성하고 리갈리티 합법성을 확보한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2월 24일 날 공격을 시작한 것은 특수군사작전과 우크라이나 인종청소 사태에 개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거를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서방에서는 전쟁을 전혀 할 수 없어요. 너무 합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걸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언론에서 그걸 하나도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모르고 계시는 겁니다.